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맑았습니다. 최근에 또 서울 쪽은 눈이 왔어가지고 바닥이 많이 미끄러울 것 같은데 조심해서 다니시길 바랄게요. 정직, 성실, 겸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 보시죠. 천천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이 정도면 급락을 보여줬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사관학교의 우드코리아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첫 번째 슬라이드로 좀 꾸며봤습니다. 두통의 종류로서 편두통, 뒷목이 당기면 고혈압,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전체적으로 좀 아픈데 비트코인은 그냥 온 몸이 아파버리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지 않을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정말 같이 힘냈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손절하지 않고 본인이 홀딩을 하신다면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더 깊게 진정성 있는 공부를 이 기회를 통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전달드리고 싶어요. 워낙 낙폭이 컸다 보니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현물 ETF죠. IBIT 같은 경우도 평균 수익률 자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라고 합니다. 이 현물 ETF 같은 경우에 블랙록이 직접적으로 현물 수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약 77만 3천여 개 정도를 쟁여놓고 있는 것이죠. 많은 기관들 또한 보수적으로 현물 ETF를 투자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 미실현 손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략 2주 정도 있다가 폼 13F 보고서가 나오게 되죠. 또 어떤 기관들, 펀드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가로 담았는지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크게 울었다 보니까 더 큰 추가 하락 경고 사인까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죠. 또 많은 유튜버분들도 이제는 정말로 시즌이 종료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스물스물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에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시간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길게 내 편으로 만들면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시장이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글쎄요, 이 암호화폐 투자랑은 좀 맞지 않은 성향이다 라고까지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XRP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타임 레버리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면서 본인만의 확신,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인드셋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많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하락이 단기 조정이 아니라 이제는 장기 약세 국면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를 장기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점을 매력적인 바이 더 딥의 기회 시점으로 포착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시장을 겪고 있지만 누구는 사들이고 누구는 팔고 떠나간다라는 거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트론 창립자 잘 알고 계시죠? 저스틴 선. 시장 조작 혐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스틴 선이 많은 바이낸스 계정을 통해서 TRX, 트론에 대한 가격 공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 막대한 불법 수익을 올렸다. 이런 식의 주장이 퍼지면서 SEC에 기소를 당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 기소한 사람은 바로 저스틴 선의 전 애인, 중국 언론인인 정잉이라는 사람이 지금 본인이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고 내가 SEC에 기소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중국 언론인 정잉 같은 경우는 트론의 창립자 저스틴 선을 대규모 시장 조작자 사기 혐의로 공개적으로 고발을 했고 이 정인 같은 경우는 이 트론 창립자의 초기 연인이었다. 둘이 사귀었다라는 거죠. 그가 여러 직원의 신분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수많은 바이낸스 계정을 만들고 이제 시장을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분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은 증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폭로를 함으로써 개인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위험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실을 SEC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트론의 전 애인
국정인이라는 분이 뭔가 폭로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트론만 그럴까요? 비트든 이더든 XRP든 메이저 코인이며 알트 코인들 모두 다 그 세력들, 마켓 메이커들이 조작된 시나리오를 통해서 강제 청산을 불러일으키고 그들끼리의 손바꿈까지 유발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드려 봅니다. 이렇게 위험찬란하고 리스크가 큰 시장에서도 우리가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DCA를 이어나간다는 것, 그만큼 기회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요즘에 뭐 코스피도 5,000선을 훌쩍 넘겨줬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훌쩍 넘겨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뭐 암호화폐 시장만 정말 좀 상대적 박탈감을 안아주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주식 쪽으로 또 금, 은 쪽으로 또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쪽의 선호도는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하다. 거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죠.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줄고 있고요. 제도권 편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격 반등을 위해서는,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 환경의 명확화가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우리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좀 완전히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 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아직까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끝나지 않았죠. 최근에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OFAC는 이란 관련 자금 처리한 이 영국에 등록된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거든요. 여기 나오는 ZCX라든지 ZSHIAN이라고 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와 같이 뭔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를 완전히 제재시키고 있다. 그만큼 이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이 제재 회피라든지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자금 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간접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과거부터 이란을 스위프트망에서 배제시키고 2022년도에 러우 전쟁을 통해 스위프트망을 흔들어 놓고 지금은 브릭스페이를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큰 판을 이해하면서 이 친구에 대한 공부를 수반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겨울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계속 감소가 되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요. 채굴 시장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암호화폐 채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온도 관리가 매우 생명인데요. 날씨가 춥거나 눈이 몰아치게 되면 전기 공급도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채굴기가 잘 꺼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채굴자들이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다. 가격까지 내려왔다 보니까 ROI가 잘 안 나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채굴 산업 역시나 빈익빈 부익부 점점 더 대기업 쪽으로 인프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플래닛의 CEO 게로비치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건전한 화폐다. 나는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의 자금 조달을 하고 있죠. 약 1,100억 원 정도의 이 자본 자체를 비공개로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플래닛은 약 35,000개 정도 비트코인을 쟁여놓고 있죠. 꾸준히 이들과 함께 대열에 오르면서 조금씩 바이 더 딥을 하며 중장기 사이클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서이죠. 로버트 기요사키도 비트코인과 금, 은 폭락은 박앤셀 구간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 현금을 들고 매수 대기 중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자산 시장이 하락할 때 불을 일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거 기억하시죠? 작년에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갑자기 비트코인 약 33억 원 정도를 일부 분할 익절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될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원성도 샀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 배신했네. 비트코인을 왜 팔아?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시선도 갔었는데 왜 팔았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이제 부동산 쪽으로 워낙 투자를 잘해오신 분이잖아요.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한 현금 확보 목적으로 일부 분할 익절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미 불을 일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비난할 필요도 없고 뭐 추종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은 매도는 아예 하지 않았고 비트코인과 금만 작년에 좀 일부 처분을 했었다. 역시 이분 같은 경우는 메인 포트폴리오 자체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새 집 마련을 위해서도 일부 비트코인과 금을 매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은은 전혀 팔지 않았다. 이렇게 또 밝혔던 거죠. 본인한테 잘 맞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는 매우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빚을 내지 않고 재정 상황에 맞게 꾸준히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이 암호화폐 씬에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라이트코인,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우죠. 일본 SBI 벤처 캐피탈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대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네요. SBI 그룹의 이 라이트코인을 예치하게 되면 이제 대출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중 5대은행, 6대 은행이 이런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면서 결국에 대출 상품이나 이자를 주는 시대도 결국 열리긴 하겠지만 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였죠. 업비트 빗썸에서 이 라이트코인 관련해서는 유의 종목을 지정하면서 특근법 위반이다. 무엇보다 그들이 진행했던 민블윈블 네트워크 자체가 이 전송 기록을 식별할 수 없는 약간 익명성 기술이 들어갔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자금 세탁 방지 이런 특근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에는 라이트코인이 완전히 상장 폐지가 됐었습니다. 2022년도 라이트코인 거래 지원 종료가 됐다. 하지만 지금 바이낸스와 같은 세계적인 거래소에서는 잘 운용이 되고 있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기관의 니즈로서 프라이버시 영역은 점점 떠오르고 있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나왔던 1세대 코인이고 비트코인의 발행량의 4배죠. 8,400만 개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구글의 엔지니어 출신인 찰리 리가 만들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도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벌써 올해는 15주년을 맞았겠네요. 현물 ETF도 상장이 되어 있고 기관 보유세도 꾸준히 증가가 되는 추이가 있고 온체인 거래량도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찰리리가 장난처럼 만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장난이 아닌 코인으로 감싸놨죠. 현재 DCG그룹의 자회사인 세계 최대 암호화폐 신탁사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미루어 보더라도 라이트코인 약 200만 개를 그대로 쟁여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을 벤치마킹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진정성 있는 내공,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냉정하고 어려운 시장, 힘든 시기인데요. 본인만의 멘탈 관리 잘 하면서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비전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